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화암 에이추아얀이라 불리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가을가 찌그러진 초가집 한 채에 강민준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프로 이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지요. 민주는 그 바람소리를 벗삼아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는 것은 콩알만한 등잔불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등불이 깜박일 때마다 벽에 걸린 그의 마른 그림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붓 한 자루와 낡은 책 몇 권이 재산의 전부인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10년간 학문에 매진하여 한때는 성균관의 들제목이라 칭송받았으나 썩어빠진 조정의 행태와 부패한 관료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낙향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세상을 등진 채 자신의 작은 초가에서 묵묵히 글을 읽고 쓸 뿐이었습니다. 아궁기에 젖은 장작을 떼는지 방 안에는 퀴퀴한 연기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책장을 넘기다가도 폐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의 콜록, 마른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쌀독이 바닥을 보이자 민주는 무거운 붓통을 메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쓴 글씨 몇 점을 장터에 내다 팔아 쌀 한 돛박이라도 구하려는 심산이었지요. 장터는 궂은 날씨 탓에 파장 분위기였지만 유독 한 곳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고을변 사또의 수하인 아전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세곡을 나르다 말고 주막에 걸터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꾀죄죄한 행색에 민준을 발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선비 아닌가? 오늘은 그 잘난 글씨가 쌀로 보이던가 아니면 돈으로 보이던가. 우두머리 격인 아전이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낄낄댔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공자왈 맹자왈 읊어봐야 뱃가죽이 등짝에 붙을 뿐이지. 곁에 있던 다른 이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글 공부 대신 삽이라도 들었으면 밥은 안 굶었을 텐데 말이야. 민주는 두루마기 소매 안으로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들 곁을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준이 발걸음을 옮기던 장터에서 수십 리 떨어진 험준한 산길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어두운 고갯길. 비밀리에 궁을 나선 옹주의 작은 행렬이 정체불명의 자객들에게 잔인하게 습격당한 것입니다. 옹주마마를 지켜라. 호위무사의 처절한 외침이 눈보라 속에 묻혔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고통스러운 비명, 그리고 말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중전의 자리를 노리는 좌의정 윤씨가 자신의 딸을 위해 꾸민 잔혹한 음모였습니다. 마마, 이쪽입니다. 마지막 남은 늙은 호위무사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미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민의 옷차림을 한 옹주, 이설인을 부축하여 까마득한 절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부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눈앞까지 다가오자 늙은 무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옹주의 몸을 눈 덮인 가파른 산비탈 아래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칼을 고쳐쥐고 자객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쌀 한 톨 구하지 못한 채 해가 저물고 나서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에게서 받은 모욕감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였습니다. 길은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맹인이 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딛던 민주는 얼어붙은 가을가에 다다랐을 때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분명 가늘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는 등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더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가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눈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여인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다니었을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섬뜩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희미하게 열린 눈꺼풀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상처와 추위로 창백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평생 본 적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죽어가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굶주려 기력이 없는 터라 젖은 솜처럼 축 늘어진 여인의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그는 겨우 자신의 초가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자신의 방 아랫목, 유일하게 온기가 남은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약초 주머니를 열어 마지막 남은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가마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미음을 쑤어 다친 입술을 억지로 벌려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여인은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아바마마 혹은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다가는 이내 깊은 혼수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민주는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자신의 천으로 여인의 손을 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곤 자신의 온기와 얼마 남지 않은 쌀, 그리고 정성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여인이 마침내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닫아버리려는 듯 그녀는 말문까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여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창밖에 밤새 내린 눈이 꽃처럼 아름답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럼 설화 액취의화라고 부르겠소. 눈꽃처럼 하얗고 또 눈꽃처럼 차가운 날에 나를 만났으니.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싸늘하기만 하던 민준의 초가집에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작은 초가집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온 세상을 뒤덮은 흰 눈 속에 위태롭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이제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무 열매와 겨우 구한 뿌리 따위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다행히 몸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문 채였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펄펄 내리는 눈발을 하염없이 쫓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그녀가 과연 이 산골 마을의 평범한 여염집 처녀가 맞는지 의심하곤 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거칠어지긴 했으나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본래 가늘고 고왔습니다. 잠자리를 개키는 투박한 손길 속에서도 이불에 내 귀를 맞추는 몸짓에는 궁중의 법도처럼 흐트러짐 없는 기품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그를 읽는 법도 몰랐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민준이 책 속에서나 읽었던
얘 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조상의 제사에 쓰려고 아끼던 유일한 도포가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그만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등 한가운데가 길게 찢어져 찬바람이 여과 없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궁핍한 살림에 옷을 고칠 삭시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도포를 벽에 걸어두고는 체념한 듯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언손을 녹이며 글을 읽는 동안 설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땔감을 하러 나간 사이 설화는 민준의 낡은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 양 익숙하게 실을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찢어진 비단 조각을 보자 저절로 손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해가 저물어 민준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그는 방 안에 걸린 자신의 도포를 보고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찢어졌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가 옷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꿰맨 땀은 너무나도 가늘고 촘촘하여 마치 옷감을 처음 짰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꿰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린 듯한 신기에 가까운 자수 치슈였습니다. 민주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이런 누추한 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놀란 눈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초가집은 본래 책과 종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가 온 뒤로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이가 빠진 사발 몇 개는 크기 순서대로 찬장에 정돈되었고 민준이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붓들은 붓대에 가지런히 꽂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화가 눈 속에서 꺾어온 얼어붙은 동백꽃 한 송이가 깨진 항아리에 꽂혀 있는 것을 본 민준은 그 황량한 방 안에 생전 처음 보는 온기와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가난 속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에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폭설로 땔감이 완전히 바닥나자 민주는 무리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꼬박 하루를 눈 속에서 헤맨 끝에 겨우 작은 지게 하나를 채워 돌아왔지만 그날 밤부터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 그리고 지독한 한기가 겹쳐 결국 몸져 눕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틀 밤낮을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글을 읽어야 하는데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보호자가 죽어가는 것을 본 설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이성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굳건하고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차가운 손으로 민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민준이 맛은 쓰지만 몸에 좋다며 캐던 풀뿌리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설화는 칼바람이 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가을가 눈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버드나무 껍질과
이름 모를 약초의 뿌리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쓴내가 진동하는 약초를 쉴 새 없이 다렸습니다. 민준이 의식이 없어 입을 벌리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입에 쓴 약즙을 머금고는 그의 입술에 억지로 흘려 넣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퍼온 눈으로 민준의 이마를 식혔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쌀을 맷돌에 갈아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민준을 부축해 한 숟가락씩 억지로 넘기게 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는지 그녀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굳은 의지만으로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드디어 민준의 열이 기적처럼 내렸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곁에서 웅크린 채 잠든 설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한 손에는 여전히 물수건을 꽉 쥔 채였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가을 물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잔인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설화의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겨운의 추위와 굶주림에 푸석했던 피부는 뽀얀 우윳빛을 되찾았고 멍하니 풀려있던 눈동자에는 조금씩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을개서 나무를 씻을 때 봄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 험한 상골에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변형암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정이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봄 순시를 돈다는 핑계로 민가를 어슬렁거리던 변형암의 눈에 가을께 앉아 빨래를 하던 설화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넋을 잃었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 한양의 기생들도 울고 갈 절세미인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는 당장 수와 아전들을 시켜 그녀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험상궂은 아전 2명이 민준의 초갓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술듯이 걷어차고 들어와서는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내 이놈, 강민준 감히 호패도 없는 유랑민을 숨겨 당장 관에 고하지 않고 무얼 한 것이냐. 그들은 법을 방패 삼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자는 수상한 자이니 당장 형암 어른께 데려가 조사를 받아야겠다. 이방. 리방이라 불리는 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형암 어른께서 자비로우시어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다. 이 여자가 불쌍하니 관아의 객사에 머물게 하여 보호해 주시겠다 하셨다. 그 말이 첩으로 삼겠다는 뜻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흘 줄 테니 깨끗이 씻겨 관아로 보낼 준비를 하거라. 언제나 굴욕을 참아왔던 민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붓대보다 가느다란 몸으로 설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서 요양 중인 환자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요. 그는 배운 자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약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형암의 도리일진데 어찌 병든 백성을 탐하는 것이 법도란 말이오. 아전들이 민준을 밀치고 설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려 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에 떨고만 있던 설화가 돌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전히 말은 못했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전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차갑고도 엄격한 위엄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흙먼지 속에서 살아온 농사꾼의 딸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하늘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전은 짐승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맹랑한 것들이. 당황한 아전은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해 내 놈들,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침을 터에 뱉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엉망이 된 초갓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설화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연대감 속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변사또의 아전들이 겪은 기이한 경험담은 며칠 만에 화암마을의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억눌려 살던 그들은 감히 고을의 실세인 아전들을 눈빛 하나로 제압한 설화라는 처녀와 그 앞을 막아선 꼿꼿한 강선비의 이야기를 쉬쉬하며 주고받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 같던 두 사람이 어찌 그리 당당하게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변화는 설화 자신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 드세요. 처럼 아주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부딪히는 듯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는 자비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 만난 허리 통증으로 끙끙 앓는 노파의 등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뜸쑥 잎을 지시겨 아픈 부위에 정성껏 붙여주었습니다. 민준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등을 진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설화라는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기자 그의 굳은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아전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초갓집 마당을 글방 삼아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쌀 한 주문커녕 옥수수 한 알도 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울타리 너머로 퍼져나가자 민준의 텅 비었던 집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선비와 어여쁜 유랑 처녀로 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보다 더 꿋꿋하게 불의에 맞서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사또의 하인배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헛기침을 하거나 일부러 장작을 패는 소리를 크게 내어 민준의 집 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이른 새벽, 민준의 살인문 앞에 갓 쪄낸 감자 두어 알이나 보리 한 줌을 몰래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설화 처자의 인술과 강선비의 정직함은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물이 소생하는 단오 두안율가 다가왔습니다. 비록 변사또의 수탈은 여전했지만 오랜 풍습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이른 아침부터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고 마을 광장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설화는 아침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바람이라도 쐴 겸 사람이 가장 많은 장터 쪽으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변사또의 행차가 위세를 부리며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전들이 형암에게 바쳐질 온갖 징휘한 예물들을 이고주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황급히 길을 비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준 역시 설화의 손을 끌어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물 상자를 나르던 아전 하나가 그만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자가 엎어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흙바닥 위로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온갖 비단과 도자기 파편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말린 두루마리 형태의 족자였습니다. 흙먼지 위로 펼쳐진 붉은 비단 위에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한 마리의 거대한 봉황, 풍황, 이 위풍당당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수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화려하여 마치 살아있는 봉황이 불꽃을 내뿜으며 승천하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은 순식간에 멀리 사라지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붉은 비단과 금빛 실타래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갑고 엄격한 눈동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사색이 되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설화, 정신 차리시오.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녀를 업은 채 미친 듯이 초가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주는 설화를 방 안에 눕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끔찍한 악몽에 갇힌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봉황. 어머니. 안 돼.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먼지가 묻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었소. 내가 지난 초봄 눈이 녹은 가을개서 주었던 것이오. 혹시 그대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소. 민주는 주머니를 열어 그 안의 물건을 설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옥 유의 감촉을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옥을 감쌌습니다. 흙이 묻어 광채는 잃었지만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용롱의 정교한 조각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궁을 떠나던 날 아침 아바마마께서 몰래 쥐어주셨던 왕실의 신표인 용패 롱페이였습니다.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급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두운 고갯길, 비명, 피냄새, 그리고 자신을 밀치던 호위무사의 마지막 눈빛, 자신을 설화라 부르던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기억, 아바마마의 서재를 가득 채웠던 묵향기, 중궁전의 엄격한 법도, 그리고 자신을 없애려 했던 좌의정 윤 씨의 섬뜩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옹주, 이설인 리 루일린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설인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굳은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임금의 딸, 설인 옹주입니다. 그녀는 민준의 놀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음모와 습격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천하디 천한 백성이 아닌 하늘과도 같은 왕실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변사또는 단오절의 소동과 봉황자수를 본 뒤 실신했다는 설화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미쳤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 맹랑한 계집과 건방진 선비놈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그는 자신의 사병들과 관아의 포졸들을 총동원하여 민준의 초갓집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습니다. 내 이놈 강민준 감히 형함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선동해 오늘은 내 놈의 제삿날이다. 변사또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걷어찼습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난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사방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횃불을 밝힌 채 말을 타고 서 있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사또의 오합지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로운 갑옷과 빛나는 칼로 무장한 중앙의 정예군사, 바로 어영청, 유잉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놈이 감히 관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가. 나는 이 고을의 형함, 변아무개다. 변사또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을 이끌고 온 늙은 장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횃불에 비친 초가집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좌의정 윤씨의 뒤를 비밀리에 캐던 장군은 마침내 옹주의 마지막 행적이 이 근방에서 끊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가집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기품은 궁궐의 비단옷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바로 설인 옹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왕실을 능멸하려는 자가 누구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늙은 장군은 용패를 확인하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옹주마마 살아 계셨사옵니까? 그의 외침에 모든 어영청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변사또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몰라, 억울하오프, 제여, 자가. 설인이 변사또를 차갑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왕실의 혈육인 나를 겁박하고 강제로 취하려 하였으며 백성을 수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는 하늘을 기만하고 임금님을 배반한 영모죄와 다름없다. 당장 저자를 포박하라. 장군은 지체 없이 명을 따랐습니다. 형암변 씨를 왕실 능멸죄로 체포한다.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뵐 것이다. 변사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흉포했던 호랑이가 하루아침에 묶인 개신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인 옹주의 극적인 생환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순식간에 궁궐을 적셨습니다. 옹주가 죽은 줄로만 알고 비통에 잠겨있던 임금은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전갈에 버선발로 대전 앞들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용포자락이 흙먼지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임금은 낡은 무명옷 차림의 딸을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내 딸아, 내 딸 설인아, 이 아비가 너를. 설인 역시 아바마마의 품에 안겨 그간 참아왔던 소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궁궐 전체가 기쁨과 감격의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곧이어 임금의 서리빨 같은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옹주시하예라는 천인공 노할 영모를 꾸민 좌의정 윤씨와 그 일파에 대한 즉각적인 추포령이었습니다. 설인 옹주가 직접 겪은 일들과 그녀를 구출한 장군이 그간 비밀리에 수집해온 윤씨의 반역 증좌들이 합쳐지자 그의 죄는 하늘 아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중전으로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늙은 간신은 옥조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일족 역시 모두 삭탈관직되어 변방으로 흩어졌으니 권세를 향한 헛된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되고 궁궐이 안정을 되찾자 임금은 서린을 구한 은인인 강민준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임금은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대의 청렴함과 용기는 만백성의 귀감이 될 만하오. 짐이 그대에게 정삼품 승지에 벼슬을 내리고자 하니 짐의 곁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금은 보화와 높은 관직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전하, 소신은 본디 벼슬길의 뜻이 없는 자유입니다. 썩은 잉크 냄새와 권력 다툼이 가득한 조정보다는 맑은 먹향기와 흙냄새가 가득한 시골 초가가 소신의 분수에 맞는 자리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을 거절하고 오직 한 가지, 고향 화암 마을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의 욕심없는 태도에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겸양을 칭송하고 있을 때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옹주의 신분을 되찾은 서린이 조용히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신, 불효를 고하옵니다. 임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신, 서린 옹주로서의 삶을 이곳 궁궐에 내려놓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설화라는 이름으로 저 선비의 아내가 되어 여생을 보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전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지닌 옹주가 일가의 시골 선비의 아내가 되겠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와 예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대신들이 기겁하며 불가함을 외쳤습니다.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늘과 같은 신분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하지만 서린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은 하늘의 신분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옵니다. 저분은 신분이 아닌 제 목숨을 구했고 저는 옹주가 아닌 한 여인으로서 저분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임금은 딸의 그 굳은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딸을 잃었던 지옥 같은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수천의 군사도 딸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가난한 선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지켜냈습니다. 임금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옹주로서의 삶은 행복했더냐? 서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나의 딸 서린 옹주는 그날 밤 산골짜기에서 이미 죽었다. 오늘 내 앞에 선 사람은 강민준 선비의 아내가 될 설화라는 여인뿐이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소백산 깊은 골짜기 화암 마을. 가을개는 여전히 그 초가집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내려앉았던 지붕은 단단하게 새로 이어졌고 문틈으로 새어들던 칼바람은 따뜻한 온기가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방 안에서는 등잔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 이제는 제법 풍채가 좋아진 민준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지막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장가인 듯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설인. 아니, 이제는 완연한 시골 안악이 된 설화가 배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고운 비단옷 대신 질박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옹주 시절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짜는 배는 겨울을 날 아기의 기저귀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책 읽는 소리와 배 짜는 소리가 어우러져 가난하지만 더없이 충만한 평화가 초가집을 감쌌습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작년 겨울. 죽은 듯이 말라 비틀어졌던 집 앞의 늙은 매화나무가 올해는 어찌 된 일인지 눈부시게 하얀 꽃을 가득 피워냈습니다. 그윽한 매화 향기가 따뜻한 봄밤의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밤, 좋은 꿈 꾸셔야지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세상이 아무리 춥고 모질더라도 진실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가장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저렇게 따뜻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법이랍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소백산 깊은 골짜기에 화암 에이추아얀이라 불리는 외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가장 후미진 가을가 찌그러진 초가집 한 채에 강민준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프로 이은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겨울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지요. 민준은 그 바람소리를 벗삼아 낡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희미하게 밝히는 것은 콩알만한 등잔불의 그림자뿐이었습니다. 등불이 깜박일 때마다 벽에 걸린 그의 마른 그림자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붓 한 자루와 낡은 책 몇 권이 재산의 전부인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10년간 학문에 매진하여 한때는 성균관의 들 제목이라 칭송받았으나 썩어빠진 조정의 행태와 부패한 관료들의 모습에 환멸을 느끼고 낙향한 지 오래였습니다. 지금은 그저 세상을 등진 채 자신의 작은 초가에서 묵묵히 글을 읽고 쓸 뿐이었습니다. 아군기에 젖은 장작을 떼는지 방 안에는 퀴퀴한 연기 냄새와 흙먼지 냄새가 뒤섞여 맴돌았습니다. 민주는 책장을 넘기다가도 폐부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찬 기운의 콜록. 마른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쌀독이 바닥을 보이자 민주는 무거운 붓통을 메고 읍내로 향했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쓴 글씨 몇 점을 장터에 내다 팔아 쌀 한 되박이라도 구하려는 심산이었지요. 장터는 궂은 날씨 탓에 파장 분위기였지만 유독 한 곳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이 고을변 사또의 수하인 아전들이 백성에게서 거둔 세곡을 나르다 말고 주막에 걸터앉아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꾀죄죄한 행색에 민준을 발견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선비 아닌가? 오늘은 그 잘난 글씨가 쌀로 보이던가 아니면 돈으로 보이던가 우두머리 격인 아전이 기름진 입술을 닦으며 낄낄댔습니다. 책상머리에 앉아 공자왈 맹자왈 읊어봐야 뱃가죽이 등짝에 붙을 뿐이지. 곁에 있던 다른 이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런 쓸모없는 글 공부 대신 삽이라도 들었으면 밥은 안 굶었을 텐데 말이야. 민주는 두루마기 소매 안으로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피가 나도록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들 곁을 지나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민준이 발걸음을 옮기던 장터에서 수십 리 떨어진 험준한 산길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는 어두운 고갯길. 비밀리에 궁을 나선 옹주의 작은 행렬이 정체불명의 자객들에게 잔인하게 습격당한 것입니다. 옹주마마를 지켜라. 호위무사의 처절한 외침이 눈보라 속에 묻혔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 고통스러운 비명, 그리고 말의 울음소리가 뒤엉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중전의 자리를 노리는 좌의정 윤 씨가 자신의 딸을 위해 꾸민 잔혹한 음모였습니다. 마마, 이쪽입니다. 마지막 남은 늙은 호위무사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이미 온몸에 치명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평민의 옷차림을 한 옹주, 이설인을 부축하여 까마득한 절벽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부디. 부디 옥체를 보존하셔야 합니다. 자객들의 발소리가 눈앞까지 다가오자 늙은 무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옹주의 몸을 눈 덮인 가파른 산비탈 아래로 힘껏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피 묻은 칼을 고쳐쥐고 자객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민주는 결국 쌀 한 톨 구하지 못한 채 해가 저물고 나서야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전들에게서 받은 모욕감보다 더 차가운 것은 살을 애는 듯한 눈보라였습니다. 길은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여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거의 맹인이 된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딛던 민주는 얼어붙은 가을가에 다다랐을 때 문득 걸음을 멈췄습니다. 짐승의 울음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그것은 분명 가늘고 고통스러운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그는 등불도 없는 어둠 속에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더듬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을가 바위 틈에서 웅크리고 있는 희미한 형체를 발견했습니다. 눈더미 속에 반쯤 파묻힌 여인이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이었을 옷은 갈갈이 찢겨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가 하얀 눈 위에 섬뜩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숨결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습니다. 희미하게 열린 눈꺼풀 사이로 드러난 얼굴은 상처와 추위로 창백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준이 평생 본 적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저 죽어가는 하나의 생명일 뿐이었습니다. 민준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굶주려 기력이 없는 터라 젖은 솜처럼 축 늘어진 여인의 무게는 청은망은 같았습니다. 몇 번이나 눈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를 반복하며 그는 겨우 자신의 초갓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여인을 자신의 방 아랫목, 유일하게 온기가 남은 이불 속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선반 위에 고이 모셔두었던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약초 주머니를 열어 마지막 남은 약초를 찧어 상처에 발랐습니다. 가마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긁어 미움을 쑤어 다친 입술을 억지로 벌려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여인은 꼬박 사흘을 앓았습니다.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며 아바마마 혹은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다가는 이내 깊은 혼수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민주는 밤낮으로 곁을 지키며 자신의 천으로 여인의 손을 녹이고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라곤 자신의 온기와 얼마 남지 않은 쌀, 그리고 정성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여인이 마침내 겨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끔찍한 공포와 충격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을 모두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닫아버리려는 듯 그녀는 말문까지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민주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여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여인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침 창밖에 밤새 내린 눈이 꽃처럼 아름답게 쌓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럼 설화 액쥐의화라고 부르겠소. 눈꽃처럼 하얗고 또 눈꽃처럼 차가운 날에 나를 만났으니. 그렇게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싸늘하기만 하던 민준의 초갓집에 아주 작은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작은 초가집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조각배처럼 온 세상을 뒤덮은 흰 눈 속에 위태롭게 파묻혀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두 사람은 이제 산에서 주워온 마른 나무 열매와 겨우 구한 뿌리 따위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설화는 다행히 몸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문 채였습니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펄펄 내리는 눈발을 하염없이 쫓았습니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따금씩 그녀가 과연 이 산골 마을의 평범한 여염집 처녀가 맞는지 의심하곤 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거칠어지긴 했으나 물을 깃고 장작을 나르는 그녀의 손가락은 본래 가늘고 고왔습니다. 잠자리를 개키는 투박한 손길 속에서도 이불에 내 귀를 맞추는 몸짓에는 궁중의 법도처럼 흐트러짐 없는 기품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그를 읽는 법도 몰랐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는 민준이 책 속에서나 읽었던 예 리를 닮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조상의 제사에 쓰려고 아끼던 유일한 도포가 찢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땔감을 구하러 나갔다가 그만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등 한가운데가 길게 찢어져 찬바람이 여과 없이 등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궁핍한 살림에 옷을 고칠 삭시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는 찢어진 도포를 벽에 걸어두고는 체념한 듯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언손을 녹이며 글을 읽는 동안 설화는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 땔감을 하러 나간 사이 설화는 민준의 낡은 바느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던 일인 양 익숙하게 실을 바늘에 꿰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어째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찢어진 비단 조각을 보자 저절로 손이 움직였을 뿐입니다. 해가 저물어 민준이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그는 방 안에 걸린 자신의 도포를 보고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찢어졌던 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등잔불을 가까이 가져가 옷을 살폈습니다. 그리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찢어진 부분을 꿰맨 땀은 너무나도 가늘고 촘촘하여 마치 옷감을 처음 짰을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완벽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꿰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로 한 폭의 그림을 그린 듯한 신기에 가까운 자수 치슈였습니다. 민주는 이런 기회를 가진 사람이 이런 누추한 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가 놀란 눈으로 설화를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이 무슨 대단한 일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초가집은 본래 책과 종이가 어지럽게 널브러져 발 디딜 틈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설화가 온 뒤로 모든 것이 미묘하게 변해갔습니다. 이가 빠진 사발 몇 개는 크기 순서대로 찬장에 정돈되었고 민준이 아무렇게나 던져두었던 붓들은 붓대에 가지런히 꽂혔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설화가 눈 속에서 꺾어온 얼어붙은 동백꽃 한 송이가 깨진 항아리에 꽂혀 있는 것을 본 민준은 그 황량한 방 안에 생전 처음 보는 온기와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가난 속에서도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독한 겨울의 끝자락에 사달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폭설로 땔감이 완전히 바닥나자 민주는 무리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꼬박 하루를 눈 속에서 헤맨 끝에 겨우 작은 지게 하나를 채워 돌아왔지만
그날 밤부터 불덩이 같은 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 그리고 지독한 한기가 겹쳐 결국 몸져 눕고 만 것입니다. 그는 이틀 밤낮을 헛소리를 하며 끙끙 앓았습니다. 어머니, 춥습니다. 글을 읽어야 하는데 자신을 구해준 유일한 보호자가 죽어가는 것을 본 설화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닫혀 있었지만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이성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떨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굳건하고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차가운 손으로 민준의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전에 민준이 맛은 쓰지만 몸에 좋다며 캐던 풀뿌리들을 기억해냈습니다. 설화는 칼바람이 부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얼어붙은 가을가, 눈더미를 맨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버드나무 껍질과 이름 모를 약초의 뿌리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초가집으로 돌아와 쓴내가 진동하는 약초를 쉴 새 없이 다렸습니다. 민준이 의식이 없어 입을 벌리지 않자 그녀는 자신의 입에 쓴 약즙을 머금고는 그의 입술에 억지로 흘려 넣었습니다. 그녀는 사흘 밤낮을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퍼온 눈으로 민준의 이마를 식혔고 마지막 남은 한 줌의 쌀을 맷돌에 갈아 묽은 죽을 쑤었습니다. 그리고는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는 민준을 부축해 한 숟가락씩 억지로 넘기게 했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어 있었는지, 그녀는 오직 이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단 하나의 굳은 의지만으로 버텼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새벽, 드디어 민준의 열이 기적처럼 내렸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눈을 떴고 곁에서 웅크린 채 잠든 설화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지만 한 손에는 여전히 물수건을 꽉 쥔 채였습니다.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자신을 살렸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가을 물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잔인했던 겨울이 가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자 설화의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겨운의 추위와 굶주림에 푸석했던 피부는 뽀얀 우윳빛을 되찾았고 멍하니 풀려있던 눈동자에는 조금씩 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가을개서 나무를 씻을 때 봄 햇살에 반짝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 험한 상골에서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씨앗이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변형암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정이 탐욕스럽고 여색을 밝히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어느 날 봄 순시를 돈다는 핑계로 민가를 어슬렁거리던 변형암의 눈에 가을께 앉아 빨래를 하던 설화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넋을 잃었습니다. 이런 시골 구석에 한양의 기생들도 울고 갈 절세미인이 숨어 있을 줄이야. 그는 당장 수와 아전들을 시켜 그녀의 뒤를 밟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험상궂은 아전 2명이 민준의 초갓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문을 부술듯이 걷어차고 들어와서는 방 안을 샅샅이 훑어보았습니다. 내 이놈, 강민준 감히 호패도 없는 유랑민을 숨겨 당장 관에 고하지 않고 무얼 한 것이냐. 그들은 법을 방패 삼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여자는 수상한 자이니 당장 형암 어른께 데려가 조사를 받아야겠다. 이방, 리방이라 불리는 자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 형암 어른께서 자비로우시어 내 사정을 딱하게 여기셨다. 이 여자가 불쌍하니 관아의 객사에 머물게 하여
보호해 주시겠다 하셨다. 그 말이 첩으로 삼겠다는 뜻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흘 줄 테니 깨끗이 씻겨 관하로 보낼 준비를 하거라. 언제나 굴욕을 참아왔던 민준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그는 붓대보다 가느다란 몸으로 설화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 집에서 요양 중인 환자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요. 그는 배운 자의 목소리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약한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 형함의 도리일진데 어찌 병든 백성을 탐하는 것이 법도란 말이오. 아전들이 민준을 밀치고 설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끌려 했습니다. 그때까지 공포에 떨고만 있던 설화가 돌연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여전히 말은 못했지만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아전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차갑고도 엄격한 위엄과 경멸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 흙먼지 속에서 살아온 농사꾼의 딸에게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하늘처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아전은 짐승을 본 듯 소스라치게 놀라며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 맹랑한 것들이. 당황한 아전은 억지로 헛기침을 하며 위협했습니다. 감히 관아의 명을 거역해 내 놈들, 오늘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침을 터해 뱉고는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순식간에 엉망이 된 초갓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설화는 그 순간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알 수 없는 연대감 속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변사또의 아전들이 겪은 기이한 경험담은 며칠 만에 화암마을의 가난한 백성들 사이에 조용히 퍼져나갔습니다.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억눌려 살던 그들은 감히 고을의 실세인 아전들을 눈빛 하나로 제압한 설화라는 처녀와 그 앞을 막아선 꼿꼿한 강선비의 이야기를 쉬쉬하며 주고받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존경심과 호기심이라는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굶주림에 지쳐 쓰러질 것 같던 두 사람이 어찌 그리 당당하게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 변화는 설화 자신에게서 가장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멍하니 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혔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 드세요. 처럼 아주 짧은 단어들이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맑은 옥구슬이 부딪히는 듯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기억하는 자비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다 만난 허리 통증으로 끙끙 앓는 노파의 등을 보고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뜸쑥 잎을 지시겨 아픈 부위에 정성껏 붙여주었습니다. 민준 역시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에 등을 진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설화라는 지켜야 할 존재가 생기자 그의 굳은 신념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는 아전들의 협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초갓집 마당을 글방 삼아 동네의 가난한 아이들을 모았습니다. 쌀 한 주문커녕 옥수수 한 알도 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가 울타리 너머로 퍼져나가자 민준의 텅 비었던 집은 비로소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상한 선비와 어여쁜 유랑 처녀로 보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보다 더 꿋꿋하게 불의에 맞서는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변사또의 하인배들이 마을 어귀에 나타나면 헛기침을 하거나 일부러 장작을 패는 소리를 크게 내어 민준의 집 쪽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름 모를 누군가가 이른 새벽, 민준의 살인문 앞에
갓 쪄낸 감자 두어 알이나 보리 한 줌을 몰래 놓고 가기도 했습니다. 설화 처자의 인술과 강선비의 정직함은 그렇게 입소문을 타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만물이 소생하는 단오 두안율가 다가왔습니다. 비록 변사또의 수탈은 여전했지만 오랜 풍습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낙네들은 이른 아침부터 창포물에 머리를 감았고 마을 광장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질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설화는 아침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는 바람이라도 쐴 겸 사람이 가장 많은 장터 쪽으로 그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변사또의 행차가 위세를 부리며 장터를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전들이 형암에게 바쳐질 온갖 징휘한 예물들을 이고주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황급히 길을 비키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민준 역시 설화의 손을 끌어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물 상자를 나르던 아전 하나가 그만 발을 헛디뎌 크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자가 엎어지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이 흙바닥 위로 요란하게 쏟아졌습니다. 온갖 비단과 도자기 파편들 사이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 말린 두루마리 형태의 족자였습니다. 흙먼지 위로 펼쳐진 붉은 비단 위에는 금실로 정교하게 수놓아진 한 마리의 거대한 봉황, 풍황, 이 위풍당당하게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수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화려하여 마치 살아있는 봉황이 불꽃을 내뿜으며 승천하는 듯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설화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쨍그랑하고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은 순식간에 멀리 사라지고 귀에서는 날카로운 이명이 울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붉은 비단과 금빛 칠탈에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던 차갑고 엄격한 눈동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주는 사색이 되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설화, 정신 차리시오. 그는 모든 것을 내던지고 그녀를 업은 채 미친 듯이 초가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민주는 설화를 방 안에 눕혔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통 속에서 몸을 떨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마치 끔찍한 악몽에 갇힌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봉황. 어머니. 안 돼.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흙먼지가 묻은 작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것이었소. 내가 지난 초봄 눈이 녹은 가을개서 주었던 것이오. 혹시 그대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소. 민주는 주머니를 열어 그 안의 물건을 설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옥 유의 감촉을 지닌 물건이었습니다. 설화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옥을 감쌌습니다. 흙이 묻어 광채는 잃었지만 손바닥 안에서 느껴지는 용롱의 정교한 조각은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그것은 궁을 떠나던 날 아침 아바마마께서 몰래 쥐어주셨던 왕실의 신표인 용패 롱페이였습니다.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거대한 급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어두운 고갯길, 비명, 피냄새, 그리고 자신을 밀치던 호위무사의 마지막 눈빛, 자신을 설화라 부르던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그 이전의 모든 기억,
아바마마의 서재를 가득 채웠던 묵향기, 중궁전의 엄격한 법도, 그리고 자신을 없애려 했던 좌의정 윤 씨의 섬뜩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설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나라의 옹주, 이설인 리 루일린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설인입니다.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이전의 공허함 대신 굳은 심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나라 임금의 딸, 설인 옹주입니다. 그녀는 민준의 놀란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겪었던 끔찍한 음모와 습격의 전말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민준은 자신이 구해준 여인이 천하디 천한 백성이 아닌 하늘과도 같은 왕실의 핏줄이라는 사실에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변사또는 단오절의 소동과 봉황자수를 본 뒤 실신했다는 설화의 소식을 듣고 드디어 인내심이 바닥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분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년이 미쳤든 아니든 상관없다. 그 맹랑한 계집과 건방진 선비놈을 당장 내 앞으로 끌고 오너라. 그는 자신의 사병들과 관아의 포졸들을 총동원하여 민준의 초갓집을 물샐 틈 없이 포위했습니다. 내 이놈 강민준 감히 형함의 명을 거역하고 백성을 선동해 오늘은 내 놈의 제삿날이다. 변사또가 흉악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걷어찼습니다.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방 안으로 난입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멈추어라. 벼락 같은 고함 소리가 사방을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뒤를 돌아보자 그곳에는 횃불을 밝힌 채 말을 타고 서 있는 무장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변사또의 오합지졸과는 비교도 안 되는 날카로운 갑옷과 빛나는 칼로 무장한 중앙의 정예군사, 바로 어영청, 유잉팅의 군사들이었습니다. 어느 놈이 감히 관아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가. 나는 이 고을의 형함, 변아무개다. 변사또가 당황하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군사들을 이끌고 온 늙은 장군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횃불에 비친 초가집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좌의정 윤 씨의 뒤를 비밀리에 캐던 장군은 마침내 옹주의 마지막 행적이 이 근방에서 끊겼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그때 초가집의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꼿꼿한 자세로 걸어 나왔습니다.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기품은 궁궐의 비단옷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바로 설인 옹주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용패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하늘의 뜻을 거스르고 왕실을 능멸하려는 자가 누구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엄은 모든 소음을 잠재웠습니다. 늙은 장군은 용패를 확인하자마자 말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마, 옹주마마 살아 계셨사옵니까? 그의 외침에 모든 어영청 군사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변사또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아니, 나는 몰라, 억울하오프, 제여, 자가. 설인이 변사또를 차갑게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왕실의 혈육인 나를 겁박하고 강제로 취하려 하였으며 백성을 수탈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는 하늘을 기만하고 임금님을 배반한 영모죄와 다름없다. 당장 저자를 포박하라. 장군은 지체 없이 명을 따랐습니다. 형암변 씨를 왕실 능멸죄로 체포한다. 저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뵐 것이다. 변사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포졸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흉포했던 호랑이가 하루아침에 묶인 개신새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설인 옹주의 극적인 생환 소식은 가뭄의 단비처럼 순식간에 궁궐을 적셨습니다.
옹주가 죽은 줄로만 알고 비통에 잠겨있던 임금은 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전갈에 버선발로 대전 앞들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용포자락이 흙먼지에 끌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임금은 낡은 무명옷 차림의 딸을 발견하자마자 그대로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내 딸아, 내 딸 설인아, 이 아비가 너를. 설인 역시 아바마마의 품에 안겨 그간 참아왔던 소름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궁궐 전체가 기쁨과 감격의 눈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곧이어 임금의 서리빨 같은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옹주시하예라는 천인공 노할 역모를 꾸민 좌의정 윤씨와 그 일파에 대한 즉각적인 추포령이었습니다. 설인 옹주가 직접 겪은 일들과 그녀를 구출한 장군이 그간 비밀리에 수집해온 윤씨의 반역 증좌들이 합쳐지자 그의 죄는 하늘 아래 숨길 곳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딸을 중전으로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려 했던 늙은 간신은 옥조 앞에서 자신의 목숨을 구걸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일족 역시 모두 삭탈관직되어 변방으로 흩어졌으니 권세를 향한 헛된 욕망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정리되고 궁궐이 안정을 되찾자 임금은 설인을 구한 은인인 강민준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임금은 평생의 은혜를 갚겠다며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대의 청렴함과 용기는 만백성의 귀감이 될 만하오. 짐이 그대에게 정삼품 승지에 벼슬을 내리고자 하니 짐의 곁에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주시오. 금은 보화와 높은 관직이 쏟아졌지만 민주는 묵묵히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엎드려 아뢰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오나 전하, 소신은 본디 벼슬길의 뜻이 없는 자유입니다. 썩은 잉크 냄새와 권력 다툼이 가득한 조정보다는 맑은 먹향기와 흙냄새가 가득한 시골 초가가 소신의 분수에 맞는 자리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을 거절하고 오직 한 가지, 고향 화암 마을로 돌아가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의 욕심없는 태도에 임금과 조정 대신들은 다시 한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민준의 겸양을 칭송하고 있을 때 비단옷으로 갈아입고 다시 옹주의 신분을 되찾은 설인이 조용히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임금 앞에 엎드려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비장했습니다. 아바마마, 소신, 불효를 고하옵니다. 임금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설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신, 설인 옹주로서의 삶을 이곳 궁궐에 내려놓고자 하옵니다. 그리고 설화라는 이름으로 저 선비의 아내가 되어 여생을 보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전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을 지닌 옹주가 일가의 시골 선비의 아내가 되겠다는 것은 조선의 법도와 예법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이었습니다. 대신들이 기겁하며 불가함을 외쳤습니다.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하늘과 같은 신분을 버리려 하시나이까. 하지만 설인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깨달은 것은 하늘의 신분이 아니라 곁을 지켜주는 한 사람의 진심이옵니다. 저분은 신분이 아닌 제 목숨을 구했고 저는 옹주가 아닌 한 여인으로서 저분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임금은 딸의 그 굳은 눈빛을 바라보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그는 딸을 잃었던 지옥 같은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한 궁궐도 수천의 군사도 딸아이 하나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 가난한 선비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지켜냈습니다. 임금은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옹주로서의 삶은 행복했더냐? 서린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좋다. 나의 딸 서린 옹주는 그날 밤 산골짜기에서 이미 죽었다. 오늘 내 앞에 선 사람은 강민준 선비의 아내가 될 설화라는 여인뿐이다. 다시 1년이 흘렀습니다. 소백산 깊은 골짜기 화암 마을. 가을개는 여전히 그 초가집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데군데 내려앉았던 지붕은 단단하게 새로 이어졌고 문틈으로 새어들던 칼바람은 따뜻한 온기가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방 안에서는 등잔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그 불빛 아래, 이제는 제법 풍채가 좋아진 민준이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나지막이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황. 아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자장가인 듯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설인. 아니, 이제는 완연한 시골 안악이 된 설화가 배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찰칵, 찰칵. 고운 비단옷 대신 질박한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녀의 얼굴은 옹주 시절 그 어느 때보다도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가 짜는 배는 겨울을 날 아기의 기저귀감이 될 것이었습니다. 책 읽는 소리와 배 짜는 소리가 어우러져 가난하지만 더없이 충만한 평화가 초가집을 감쌌습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작년 겨울. 죽은 듯이 말라 비틀어졌던 집 앞의 늙은 매화나무가 올해는 어찌 된 일인지 눈부시게 하얀 꽃을 가득 피워냈습니다. 그윽한 매화 향기가 따뜻한 봄밤의 공기 속에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밤, 좋은 꿈 꾸셔야지요.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세상이 아무리 춥고 모질더라도 진실한 마음 하나만 있다면 가장 혹독한 겨울 속에서도 저렇게 따뜻한 꽃을 피워낼 수 있는 법이랍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